한국 기업들이 이제 기록적으로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지금 컨센서스가 드디어 영업이익 3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 대체적으로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 300조 중에 상당 수준이 외국에서 벌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100조 영업이익 네. 얘기 막 나오고 있던데. 네, 100조 얘기 나오는 거 맞고요. 하이닉스도 뭐 한 80조. 그러면 그 예측 전망치로 보면은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도 여전히 뭐 주가가 비싼 건 아니지 않나요? 비싸지 않습니다. 네. 네, 주가 비싸지 않고요. 제가 보기엔 또 싼 주식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이제 분리과세 때문에 뭐 이득 볼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그런 주식들 말고도 뭐 기존에 있는 주식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뭐 환율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적인 어떤 좀 안 좋은 악재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환율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환율을 제가 정확히 맞출 사람은 없죠. 네. 아마 환율 전문가 나와도 못 맞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환율을 맞추려고는 하지 말고 환율 주변의 변수는 무엇인가는 알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환율을 결정하는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는 국가별 금리 그리고 금리 차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한국은 계속 금리를 내렸죠. 이번에 이제 동결을 하면서 앞으로 한 1년 후부터는 상승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뿜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구간입니다. 네. 그동안에 한국도 금리를 같이 내렸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큰데 이게 내려도 같이 내렸기 때문에 별로 좁아지지 않았어요. 미국 달러를 갖고 있을 때 이자를 더 받는데 굳이 원화를 이자도 덜 받으면서 갖고 있을까라는 개념을 보면 첫 번째 원화 약세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변수가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변수는 이제 좁혀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를 계속 내릴 것 같고 한국은 금리를 못 내린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 약세의 또 강력한 과거에 없었던 원인은 미국 주식 매수가 강력하게 가동됐기 때문입니다. 신고가를 계속 경신했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버넌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어요. 한국 주식처럼 마음 졸이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시켜주면서 야 거버넌스 좋잖아. 한국 왜 투자해?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미국 투자해. 그리고 미국 중심이잖아. 이렇게 되면서 정말 많은 돈이 빠져나갔어요. 지난 10월에도 60억 달러예요. 그 전에 30억 달러. 그 60억 달러면 우리 요즘 엄청나게 돈 잘 버는데 무역해서 번 돈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화 약세의 굉장히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불안하고 있는 건 무역 협정 이후에 200억 달러씩 줘야 되는 상황. 200억 달러는 보통 돈이 아닌데 그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약세 요인입니다. 자, 반대로 강세 요인은 앞서 이제 금리 설명드리면서 하나 금리가 격차가 좁혀든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기록적으로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지금 컨센서스가 드디어 영업이익 3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 300조 중에 한국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한 기업들이. 한국은 대체적으로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 300조 중에 상당 수준이 외국에서 벌어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쪽에서는 달러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화의 강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중에 하나이자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변수는 일본 엔화입니다. 결국은 일본 엔화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일본의 금리예요. 근데 일본의 금리가 진짜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좀처럼 안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늙은 나라고 그다음 되게 조심스러워요. 어쩜 저렇게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요즘도 그 일본 가조총재 우에다 가조총재 발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금리 올릴 거예요? 금리 올릴 거예요? 금리 올릴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서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올린다고 얘기합니다. 네, 계속 펀치를 주면 이렇게 그 잽을 날리면서 올려서 시장 충격 안 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역력해 보여요. 근데 지금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는 게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쌀 한 가마가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가격 상승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지금 거의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엔화 약세거든요. 그래서 이 엔화를 강세로 돌려야 되는데 그거는 금리 인상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고 근데 이제 드디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엔화가 약세 요소였습니다. 원화 결정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일본 엔화가 금리를 올리면 이것도 강세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지난 한 2, 3년을 보면 엔화 강세를 결코 원치 않는 것 같긴 합니다. 하나 여기서 이제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게 작년도 8월 달 기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작년도에 일본이 금리 인상 한번 하고 난리 한번 났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뭐 한다고 청산, 네. 네, 청산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싸니까 일본 돈 빌려와서 해외 투자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 그럼 돈 갚아야지 이 흐름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제로 그게 이뤄지긴 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 공포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마치 어렸을 때 선생님이 잘못해갖고 애들 저 책상에 무릎 꿇고 앉혀가지고 매 때릴 때 네. 앞에 있는 친구들 하나하나가 매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공포감 있잖아요. 그런 공포감이죠. 다음은 나다. 그러니까 엄청 떨리잖아요. 그런 공포감.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작동을 했던 거죠. 한 번 또 할 수도 있을까요? 이번에?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하면서 여기는 또 금리 인상할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살짝 지금 시장에서 한번 잠깐 스치고 지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일본이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잽을 많이 날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올릴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아주면 충격을 안 받을 거고 얘네가 금리 그때는 뭐였냐면 금리 올리기 시작했다였어요. 네. 야 그럼 도대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도대체 얼마나 올려야 돼?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네. 근데 이제 1년 만에 금리를 올리는 거고 또 여전히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뉘앙스를 준다면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을 건 없지 않을까. 예상은 다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상보다 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환율에서는 중요한 변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딱 된다라는 거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주장이죠, 주장. 그런데 사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건 사실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수출 많이 하는 뭐 소위 말하는 지금 반도체 이런 네. 것들은 뭐 실적이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훨씬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100조 영업이익 네. 얘기 막 나오고 있던데. 네, 100조 얘기 나오는 거 맞고요. 하이닉스도 뭐 한 80조. 그러니까 아까 네. 300조가 그 중에 180조라고 두 개가.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아마 180조로 산정은 한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가 제 느낌에는 150조 가까이 두 회사가 네. 해주고 나머지 회사들이 그 정도 해준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예측 전망치로 보면은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도 여전히 뭐 주가가 비싼 건 아니지 않나요? 비싸지 않습니다. 네. 네, 주가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쪽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보면 지금 정말 심각한 네. 정도 수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족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핵심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GPU를 어마무시하게 사 모았던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하이퍼스케일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추론으로 넘어간 상황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수요가 갑자기 폭증했어요. 그 데이터 센터를 한번 지었다 하면 뭐 여의도 크기만 하게 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 그래서 GPU가 중요한 게 아니고 GPU의 전력이 중요해. 그 GPU가 돌릴 수 있는 전력 공급이 중요해. 뭐 이러면서 이제 전력주도 난리 났고 네. 뭐 전선주도 난리 났고 변압기도 난리 났고 막 그랬던 건데 그 정도로 대규모로 하거든요. 애들이 그게 이제 추론 단계로 해서 대규모로 메모리 수요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유통업체 거를 다 뺏어갔어요. 그 메모리 스틱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뭐 각종 메모리 이렇게 뭐 SSD라든가 이런 거 소비자 단에서 살 수 있는 걸 만드는 거 그런 업체들이 오늘 들려온 뉴스는 10월 달 이후로 물량을 받은 게 없다. 요즘에 그 데스크탑을 못 맞춘대요. 메모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저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노트북 하나 바꿨습니다. 네. 기존에 나온 걸로. 네. 느낌이 안 좋아요. 이게 이미 샤오미도 메모리 가격 때문에 폰 가격을 올린다라고 한 달 정도 전에 이미 얘기했는데 그때보다 가격이 더 올랐어요.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잖아요. 네. 부자 기업이니까 급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유통업체들하고는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큰 손이니까. 물량만 대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줄게. 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7년 거까지 거의 다 팔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뉴스까지 나오냐면 28년까지 선계약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은 지금 난리 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 폭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몇 개월 전에 분명히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DDR5 16기가짜리 네. 메모리 하나를 $5, $6에서 봤습니다. 지금 $27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마진이에요. 그렇죠. 뭐 마진이죠. 네, 그게 다 네, 마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략 한 6, 7달러 사이 어딘가에 BP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거보다 싸게 팔았을 때는 적자가 났고, 이 이후에는 자 생각해 보세요. $5, $6짜리가 25달러를 넘었으면 20달러가 마진이면 네. 마진 폭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HBM을 안 팔아도
10분 맞아요. 안에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정말 궁금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네. 이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 어렵게 HBM 만들어서 70% 버는데 그냥 HBM 만드는 재료인 D램 만들어서 70% 받으면 네. 굳이 HBM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기는 D램 공급 줄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뉴스가 났어요. 네. 깜짝 놀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소비자 딴에 파는 메모리 브랜드가 있었어요. 네. 그거 철수하기로 했어요. 이제 안 판다. 이제 안 판다는 네. 거예요. 이제 소비자 딴에 메모리 파는 거 뭐 SSD 뭐 그다음 D램 그다음에 뭐 낸드 플래시 그 자기네 이름 달아가지고 네. 파는 게 있었는데 사업 철수. 네. 이렇게 줄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네가 계산해봤을 때 신경 많이 쓰이고 마진은 별로 많지 않은 네.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겠죠, 너무한 뭐. 거 아니에요? 막 네. 이러면 아유 됐고요. 네, 안 할게요. 이러고 그냥 마진 다 주는 그 그렇죠. 도매 공장들한테 그냥 팔고 끝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HBM 그대로 만들겠다는 거지. DRAM을 HBM에 넘기는 과정들은 계속 지속을 하고 왜냐면 이제 기술적인 우위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건 아마 계속 하는 걸로 보여지고 DRAM은 또 이쪽에다 팔아야 되니까 모자란 거는 소비자 단에서 그냥 폐쇄를 시켜가지고 네. 소비자는 안 팔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상황이니까 뭐 실적이 뭐 26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둘 다 뭐 지금 뭐 사실상 이제 실적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주가 계산만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가 계산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이슈가 됐는데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2배 정도 올랐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몇 배가 올랐고 그래서 여기서 신규를 살까 하는 건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잘 모르겠고 갖고 있는 거 차근차근 좋아지는 대로 조금씩 그 수익 실현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깨까지 왔으면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 다른 데로 좀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어깨인지 허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제가 일찍 팔고 끝내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일찍 파는 선수예요. 제가 팔고 나서 수백 프로씩 오른 주식이 꽤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정도 수익이면 원래 생각했던 것 이상 충분한 수익이니 뭐 괜찮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엔 또 싼 주식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저는 뭐 훨씬 더 확실하게 싼 주식들. 그러니까 최근에 손마사요시 회장이 네. 엔비디아 주식 팔면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왜요? 그 챗 GPT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엔비디아는 수익이 이미 상당히 낮고 앞으로도 좋아 보이는데 네. 아깝다. 팔기 싫다. 그러나 챗 GPT는 초기 국면이고 요거 투자하면 위로 올라가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러니까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냥 투자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너무 좋아 보이지만 더 저렴한 게 있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벤처 캐피탈도 그러는 거잖아요. 벤처 캐피탈이 사전에 상장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장을 해서 이 회사가 잘 되면 더 클 건데 네. 상장을 하면 일부 물량을 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벤처 캐피탈을 그렇죠. 찾아서 네네.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AI 관련된 거 뭐 이제 말씀하신 반도체 이런 것들의 수요는 지금 계속 폭발적이라면 관련된 뭐 전력이든 뭐 네. 원전이든 이런 것들은 뭐 당분간 계속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뭉뚱그려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밸류에이션 다 해보셔야 돼요. 종목별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조선이나 이런 쪽의 방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언급을 했거든요. 네. 뭐냐면 업황은 너무 좋을 것 같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기대감이 다 반영됐다.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7년, 28년, 29년까지 좋아져야 돼요. 조금 불안하네요. 네. 중간에 제 유튜브니까 네. 중간에 삑살이 나면 안 돼요. 중간에 삑살이 나면 안 되고 27년, 8년, 9년 거의 30년까지 좋아야 돼요. 그러면 현재 주가는 맞는 주가예요. 네. 예, 저는 그게 저한테는 조금 불확실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난 모르겠으니 네. 예, 좀 눈에 보이는 것만 좀 확실한 거를 보고 가자. 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력도 되게 좋은데 제가 보는 전력은 아주 저렴한 전력 관련 주식이 있어요. 네. 예, 저는 그쪽은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지금은 대부분 수출할 수 있는 전력주만 좋아하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H모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현재 주가 대비 10분의 1 정도의 이익을 내려면 한 2030년 근처 가야 돼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좋은데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파는 거 많고 다 좋은데 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가를 보고 기업을 판단하시면 낭패 보십니다. 실패하는 방법이 주가를 보고 회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회사가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보고 주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네. 이 현금 흐름이 되게 좋은데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어? 그럼 언젠가는 현금 흐름을 주가에 반영한다. 근데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는 그렇게 주식을 접근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지. 주가를 보고 기업이 좋으니까 판단을 하면 올라가는 과정 중간에 들어가는 분은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잘못해서 좀 그 가격이 지점에 올라간 들어가면. 지점에 들어가면 꽤 큰 낭패를 봅니다. 투자라는 거는 누적적 하루 이틀 할 게임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평생 해야 될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낭패만 안 당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요. 네. 예. 낭패 당하는 일만 하지 말자. 예,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회사와 좋은 주가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미장도 그렇고 뭐 국장도 그렇고 좀 저평가된 것들 위주로 사면은 어쨌든 지금 유동성 증가 장세인 거는 뭐 맞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그건 이제 한국 시장에 맞는 얘기고 미국 시장은 잘하는 놈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냥 잘 나가는 거 계속 사. 네, 거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금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러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대마불사.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지금 AI가 저희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AI의 그 아버지 제프리 힌튼 있고 제프리 힌튼의 최고 제자 슈스케버 뭐 이런 분들인데 그 인터뷰 보고 좀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어요. 네, 어떤 이분들이 생각보다 인간 수준의 AI 해서 AGI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 같은 AI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생각보다 깊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 차원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문과가 아니라 공대 느낌이라는 아, 거죠. 맞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편리성 기준으로 AGI를 결정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기엔 정말 인간 같은 AGI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만 잘하는 인간만큼 기능적인 일을 잘 수행해내는 그런 AGI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너무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네. 실패하면 안 되고 실패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전진 앞으로 할 수밖에 없고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밥이 될 때까지 밀어붙일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벗어나면 투자의 대상이 별로 없을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렇게 좀 더 풀어보면 모든 자금이 AI를 빨리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은 재미없을 거예요. 네. 실제로 미국 성장률을 보면 재미없어요. 네. AI 빼면 AI 투자 빼면 미국 성장 안 나와요. 하나도. 투자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뭐 제가 보니까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는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계속 밀어붙일 거다. 지금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으니 네. 망할 때 망하더라도 우선 간다. 네, 우선 갑니다. 우선 간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또 이제 AI 관련주를 좀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